그날 밤 병원 응급실에서 들려온 말은 내 세상을 멈추어 세웠다. 척추 손상이 심합니다. 그리고 임신 3개월입니다. 그 한마디로 모든 게 끝났다. 나는 믿었다. 그녀가 실수했다고, 잠시 흔들렸을 뿐이라고. 하지만 그 배 속의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된 순간 모든 감정이 사라졌다. 분노도 슬픔도. 남은 건 차가운 공기와 묵직한 현실뿐이었다. 더 이상 사랑도 미움도 없었다. 그녀는 외도와 함께 나락으로 떨어졌고 나는 그 밑바닥에서 처음으로 법이라는 단어를 꺼냈다. 그때부터 모든 게 달라졌다. 이 이야기는 한 남자가 배신과 거짓의 끝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에 대한 기록이다. 그날 그녀는 병원으로 실려갔고 나는 서류처를 열었다. 이제부터는 감정이 아니라 법으로 할 차례였다. 결말은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방탐정의 이중 파일과 함께 더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떠나봐요. 서울 남쪽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 늘 복도에는 차가운 공기가 머물러 있었다. 그 안에서 나는 20해 가까이 도시관리과에서 근무해 온 시청 직원이었다. 매일 서류와 숫자, 절차와 규정 사이에서 살았다. 감정보다 규칙이 앞서는 인생, 나 자신도 언제부턴가 무채색이 되어 있었다. 결혼한 지 18해, 아내 나경은 41였다. 한때 은행 창구에서 일하던 사람이었지만 아이를 낳고 그 일을 그만두었다. 그 후로는 부모님이 물려주신 소형 오피스텔 건물을 관리하며 지냈다. 딸은 고등학교 2학년 조용하고 눈치가 빠른 아이였다. 밖에서 보면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었다. 나는 매달 일정한 급여를 받았고 아내는 세입자, 민원과 수리를 챙겼다. 주말이면 셋이서 마트에 가고 한강 근처 포장마차에서 분식을 먹었다. 소박했지만 그 일상이 내게는 확실한 평화였다. 그날 밤 그 평화에 처음 금이 갔다. 구로 쪽 오피스텔 관리실에서 전화가 왔다. 건물에서 소란이 났다는 보고였다. 퇴근길에 있던 나는 곧바로 차를 돌려 현장으로 갔다. 도착하니 채권 추심업체 직원들이 세입자와 다투고 있었다. 입구 앞에는 전단지와 부서진 화분 조각이 흩어져 있었다. 경찰이 출동하면서 겨우 진정됐지만 그때 보안업체 직원이 내게 다가와 조심스레 말했다. 윤 과장님, DVR 로그가 이상합니다. 자동 저장 기간이 일주일로 바뀌어 있네요. 원래는 3개월로 설정해둔 장치였다. 누군가 손을 댔다는 뜻이었다. 처음엔 단순한 오류겠거니 했다. 하지만 엔지니어가 복구 중이라며 보여준 화면 속에선 아직은 그림자가 스쳤다. 밤 9시, 거기엔 나경이 있었다. 그 방은 수리가 잦아 나도 이름을 기억하던 남자의 호실이었다. 나경은 망설임 없이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렀다. 그 동작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 같았다. 잠시 후 문이 닫히고 복도는 다시 고요해졌다. 2시간이 지나서야 그녀가 나왔다. 들어갈 땐 양말을 신었지만 나올 땐 맨발이었다. 젖은 머리카락 끝이 어깨에 닿았고 손에는 하얀 수건이 들려 있었다. 그 짧은 영상이 내 머릿속에서는 몇 분, 아니 몇 시간처럼 길게 흘렀다. 그 어떤 변명도 가능하지 않았다. 경찰들도 눈치를 챘는지 이 정도면 충분하네요 하고 자리를 떴다. 모니터 앞에 혼자 남은 나는 반복 재생 버튼을 눌렀다. 혹시 착각은 아닐까, 오해일지도 모른다고 스스로를 달랬다. 하지만 결론은 하나였다. 그녀는 알고 들어갔고 머물렀고 그리고 나왔다. 집으로 돌아와도 눈을 감을 수 없었다. 새벽 공기가 유난히 차가웠고 창문을 닫아도 냉기가 스며들었다. 그녀는 평소처럼 물었다. 오늘 건물에서 무슨 일 있었어? 경찰차 왔다던데? 나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세입자 문제였어. 별일 아니야.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에서는 시멘트처럼 굳은 감정이 차올랐다. 다음 날 예전에 알던 법률사무소 사무장 형님에게 전화를 걸었다. 내 이야기를 들은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상민아, 절대 감정 섞지 마. 떠보지도 말고 DVR 복구부터 끝내. 아직 다 안 봤잖아. 그 말이 마음 깊숙이 박혔다. 그날 이후 나는 나경을 대하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밥을 함께 먹고
딸아이와 드라마를 보며 웃으면서도 머릿속에서는 계속 계산했다. 몇 분의 공백, 몇 번의 재생, 몇 번의 거짓 웃음. 그 며칠은 지옥이었다. 그녀가 국을 덜어주는 손길이 낯설었고 그 다정함이 오히려 잔혹했다. 그녀는 오히려 예전보다 부드러웠다. 그건 미안함의 그림자였을까? 아니면 들키지 않을 자신감이었을까? 일주일 뒤 복구가 끝났다는 연락이 왔다. 엔지니어는 오래된 장비라 한 달치 영상밖에 복원하지 못했다고 했지만 그 한 달 안에는 내가 알아야 할 모든 진실이 들어있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날짜와 시간이 빼곡히 찍힌 목록이 떴다. 그녀의 발자취가 하루 걸러 기록돼 있었다. 내가 출근한 뒤의 시간, 늘 같은 층, 같은 호실. 엘리베이터에 띵 하는 소리가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됐다. 화면 속 나경은 그 남자의 방으로 들어갔다가 몇 시간 뒤에 나왔다. 문 앞에 마주 선 두 그림자가 서로에게 몸을 기울이는 순간 영상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 장면에서 손이 멈췄다. 손끝이 떨렸고 시야가 하얗게 번졌다. 18회의 믿음이 녹아내리는 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그날 밤부터 밥맛이 사라졌다. 커피 향만 맡아도 속이 울렁거렸다.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형님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증거를 다 모으기 전엔 절대 입 열지 마. 감정이 앞서면 끝이야. 진짜 복수는 침묵에서 시작된다. 그 말처럼 나는 다시 DVR을 켰다. 화면 속 시계가 돌아가고 엘리베이터가 또 띵 하고 울렸다. 그 소리가 심장을 긋는 칼날처럼 들렸다. 며칠 후 퇴근길에 집 문을 열자 낯선 공기가 스며들었다. 거실 불이 켜져 있었고 나경은 소파 끝에 앉아 있었다. 어깨가 작게 들썩였고 손등에는 눈물이 번져 있었다. 딸은 학원에 가 있고 집안은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들릴 만큼 조용했다. 왜 울어? 무슨 일 있어? 나는 최대한 평정한 목소리로 물었다. 나경은 천천히 고개를 들더니 내 눈을 피하지 못한 채 입을 열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순간 머릿속이 텅 비었다. 이미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막상 현실로 들으니 심장이 내려앉는 듯했다. 그녀는 결국 모든 걸 털어놨다. 정두현이라는 남자, 몇 달째 이어온 관계, 그리고 자기식의 이유까지. 처음엔 그냥 도와주고 싶었어. 어머니가 쓰러지셨다길래 너무 불쌍했거든. 그냥 위로해주고 싶었는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그녀의 말은 죄책감보다 변명에 가까웠다. 입술이 달싹거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끝내 그 남자를 불쌍한 사람이라 불렀다. 그럼 나는 18대를 함께한 남편은 불쌍하지 않았나?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낮게 말했다. 당신도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공기가 얼어붙었다. 그날 밤 우리는 싸웠다. 목소리가 터져나왔고 식탁 위 그릇이 흔들렸다. 나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혼은 안 돼. 딸 생각 좀 해. 그 남자랑 끝내. 아이 대학 들어가면 그때 해도 늦지 않아.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옷장 절반이 비어 있었다. 그녀의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남은 빈 공간만이 모든 대답을 대신하고 있었다. 딸아이에게는 외할머니 댁에 잠시 다녀온다고 말해두고 나경은 집을 떠났다. 그녀의 빈자리는 이상할 만큼 조용했다. 식탁 위에 놓인 밥그릇 하나, 아직 따뜻한 국물 냄새만이 남아있었다. 며칠 동안 전화가 이어졌다. 처음엔 미안하다는 말뿐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어조는 변해갔다. 도연 씨는 착한 사람이야. 아픈 어머니를 돌보느라 얼마나 힘든데 당신은 그걸 몰라. 당신이 너무 차가워서 그랬어. 나도 사람이야. 도연 씨는 나를 이해해줬어. 그 목소리에는 죄책감이 아닌 확신이 배어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설득이 무의미하다고 느꼈다. 그래서 단 한 줄의 메시지를 보냈다. 일주일 안에 들어와. 그리고 그 남자와 완전히 끊어. 그렇지 않으면 상간자 소송부터 들어간다. 일주일이 지나도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다. 대신 친정으로 갔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쪽에서도 난리가 났다 했다. 장모님이 전화를 걸어 울먹였다. 윤서방, 나경이가 요즘 너무 불안해. 울다가 소리 지르고 잠도 못 자. 좀 이해해 줄 순 없겠니? 나는 짧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저도 이해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건 배신입니다.
18대를 이렇게 무너뜨릴 순 없습니다. 며칠 후 갑작스러운 전화가 걸려왔다. 상민 씨, 나경이가 병원이에요. 순간 다리가 풀렸다. 차를 몰아 병원으로 달려갔다. 응급실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가 퍼져 있었고 장모님은 눈이 퉁퉁 부은 채 서 있었다. 의사는 차분하게 말했다. 의식은 있습니다만 척추 손상이 심합니다. 회복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사고는 베란다가 아니었다. 가스 밸브 근처에서 미끄러져 철제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진 것이었다. 3층 높이 추악의 충격으로 척추가 부러졌다고 했다. 목숨은 건졌지만 최소 1년 이상 치료가 필요했고 하반신 마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장모님은 손수건을 쥔 채 울먹였다. 윤서방이랑 통화한 후에 울더니 갑자기 화를 내고 뛰어나갔어.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한편으로는 다친 사람이 안쓰러웠고 또 한편으로는 냉정한 의심이 들었다. 그녀가 진심으로 죽으려던 걸까? 아니면 나를 붙잡기 위한 마지막 연출이었을까? 그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가슴보다 머리가 먼저 식었다. 물론 그녀도 이렇게 크게 다칠 줄은 몰랐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복잡했다. 며칠 뒤 병문안을 갔을 때 장모님이 내 손을 잡았다. 그분의 눈동자는 피로와 슬픔으로 젖어 있었다. 윤서방, 혹시 나경이 뱃속의 아이, 자네 아이 아니지? 순간 숨이 막혔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정적이 흘렀다. 나는 그 말을 곱씹었다. 나경이 임신 중이었다. 이미 석 달이 지났다고 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감정이 꺼졌다. 분노도 실망도 연민도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그저 차가운 허무만이 가슴속에 남았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녀가 정도연의 아이를 품고 있다는 사실 하나로 모든 것이 정리됐다. 나는 병원을 나와 곧장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다. 그동안 상담해온 형님에게 복구된 영상,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모든 자료를 건넸다. 형님은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확실한 증거야. 질 가능성은 없어. 그 말에 나는 처음으로 숨을 길게 내쉬었다. 긴 악몽이 끝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나는 결국 2가지 소송을 동시에 제기했다.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 이제는 감정이 아니라 절차로 끝내야 할 때였다. 나경은 수술을 받았지만 상태는 여전히 좋지 않았다. 터진 디스크가 척추관을 짓누르고 있었고 의사는 최소 1년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다. 하반신 일부 마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말했다. 그래도 목숨은 건졌으니 다행이네요. 그게 위로였는지 냉소였는지 나조차 알 수 없었다. 며칠 뒤 재판이 열렸다. 나경 쪽은 변호사를 선임해 자신들의 입장을 내세웠다. 외도는 인정하지만 남편의 냉정한 태도가 원인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주장했다. 심지어 나경의 사고까지 내 탓으로 돌렸다. 남편의 압박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사고가 났다. 하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다. 복구된 CCTV 영상, 통화 내역, 문자 메시지. 그 안에는 그녀가 부정할 수 없는 흔적들이 남아 있었다. 짧은 문장들. 사랑해. 보고 싶어. 남편 몰래 만나자. 그 몇 줄이 18회의 결혼을 무너뜨렸다. 법정에서 정도연을 처음 봤다. 말끔하게 차려입은 셔츠, 단정한 자세에 조리 있는 말투. 겉으로 보면 그럴듯했지만 조사 결과는 달랐다. 그가 말하던 병든 어머니는 방치되어 있었고 그는 일정한 직업도 없었다. 하루벌이 일용직으로 연명하며 나경에게서 돈을 받아 썼다. 심지어 몇 달째 월세도 밀려 있었다. 그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교묘하게 사람의 연민을 파고드는 기생이었다. 하지만 나경은 그의 실상을 알면서도 감쌌다. 그녀의 변명은 점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처음에는 이렇게 말했다. 일시적인 실수였어.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싶었을 뿐이야. 그러나 증거가 쌓이자 더는 말을 잇지 못했다. 3달 동안 수십 번 만났고 아이까지 가진 상황에서 그것이 실수일 수는 없었다. 정두연은 법정에서 더 뻔뻔했다. 나는 피해자입니다. 나경 씨가 먼저 다가왔습니다. 그는 시선을 피하지도 않고 말했다. 심지어 외로운 유부녀를 위로했을 뿐인데 왜 내가 돈을 내야 합니까? 라며 덧붙였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법정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그는 죄를 인정하기보다
체면을 지키는데 더 급한 인간이었다. 하지만 법은 냉정했다. 명백한 불륜의 증거, 파탄난 가정, 이혼 사유로 충분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그리고 정두현에게는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속이 뻥 뚫렸다. 그동안 쌓여있던 분노와 억울함이 한 겹씩 벗겨지는 기분이었다. 나경은 법정에서 울며 말했다. 미안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줘요. 하지만 이미 모든 게 늦었다. 18회의 믿음을 배신한 사람을 다시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 판결은 통쾌했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정두현의 재산을 조사해보니 아무것도 없었다. 통장 잔고는 바닥이었고 압류할 만한 자산이라곤 10년 된 투싼 디젤 한 대뿐이었다. 2,500만 원의 위자료가 종이조각으로 변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그때 형님이 조용히 말했다. 괜찮아. 지금은 빈손이라도 언젠가는 기회가 올 거야. 그때 잡으면 돼.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다. 복수는 끝난 게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형님은 조용히 말했다. 상민아, 일단 강제집행부터 신청해둬라. 나중에라도 재산이 생기면 바로 압류할 수 있어. 그 말이 이성의 끈을 잡아 주었다. 나는 차량을 압류했고 앞으로 생길 모든 재산에도 압류 신청을 걸었다. 이제 감정이 아니라 절차로 끝까지 밟아야 했다. 이혼이 확정된 뒤 나경은 정두현과 함께 살기 시작했다. 허리 부상 때문에 제대로 걷지도 못했지만 그 남자가 곁을 지킨다고 했다. 그러나 내 눈에는 돌봄이라기보다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어 버티는 자네처럼 보였다. 사랑이 아니라 의지할 곳 없는 두 사람의 잔혹한 동거였다. 딸은 나와 살겠다고 했다. 나경이 데려가려 했지만 아이가 먼저 고개를 저었다. 엄마랑은 살기 싫어. 그 말이 가슴을 찔렀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안도감이 밀려왔다. 그날 밤 아이가 내게 말했다. 아빠, 우리 둘이서도 잘 살 수 있어. 그 말에 결국 눈물이 흘렀다. 나경은 결국 아이를 지키지 못했다. 부상과 수술, 진통제 부작용, 그리고 고령의 몸이 더 이상 버텨내지 못했다. 그 아이는 세상에 오지 못했다. 정두현은 오히려 이제 부담이 줄었다고 말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인간이라 부르기도 아까운 자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럼에도 나경은 그 남자 곁을 떠나지 않았다. 심지어 그의 병든 어머니까지 모시며 지낸다고 했다. 가정도 딸도 버리고 이제는 상간남의 어머니를 돌보는 삶이라니, 그보다 더한 아이러니가 있을까. 이혼이 확정되고 몇 달이 지나면서 나는 서서히 일상을 되찾기 시작했다. 처음엔 모든 게 무너진 것 같았다.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고 업무에도 집중할 수 없었다. 결국 정신과를 찾아가 우울증 약을 처방받았다. 약을 먹으며 겨우 하루를 버텼다. 하지만 시간은 잔인하게도 흐른다. 며칠이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계절이 되어가자 조금씩 마음이 가라앉았다. 옆에서 묵묵히 나를 지켜준 딸아이 덕분이었다. 어느 날 형님이 내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상민아,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이제부터가 진짜 인생이야. 그 말이 마음속에 오래 남았다. 나경과 정두현의 소식은 들으려 하지 않아도 들려왔다. 같은 구에 살다 보니 소문이 도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둘은 작은 원룸에서 함께 지낸다고 했다. 나경은 여전히 허리 상태가 좋지 않아 서 있는 것도 힘들었고 정두현이 돌본다고 했다. 그런데 몇 달 뒤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다. 옆 동네 상가를 얻어 식당을 차렸다는 것이었다. 이름은 행복식당. 그 말을 들었을 때 웃음이 나왔다. 불륜으로 가정을 무너뜨려 놓고 이름을 행복이라 붙이다니, 그 얼마나 뻔뻔한 아이러니인가. 나는 더 이상 놀라지 않았다. 이미 그들에게서 어떤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다. 다만 그 이름이 오래전에 내 평화를 조롱하는 듯 들려올 뿐이었다. 알고 보니 정두현이 어머니 명의로 대출을 받아 식당을 차린 것이었다. 뇌졸중으로 쓰러졌다고 들었던 그 어머니가 서류상에서는 다시 서명까지 할 수 있는 상태로 처리되어 있었다. 식당 사진이 인터넷에 올라왔고 벽에는 새 출발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다. 나경은 카메라를 향해 웃고 있었고 프로필에는 오늘도 행복합니다라는 문구가 달려 있었다. 몇몇 지인은 그걸 보여주며 참 뻔뻔하더라라고 말했다. 그 말에 나는 웃음 대신 측은함이 들었다. 진짜로 행복한 사람이라면 굳이 매일 세상에 행복을 광고하지는 않을 테니까.
실제로 식당은 잘 되지 않았다. 나경은 허리 때문에 오래 서 있을 수 없었고 정두현은 요리에 소질이 없었다. 임대료와 재료비, 대출, 이자가 겹치자 손님도 끊기기 시작했다. 나는 그 소식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삶은 이제 내 세계의 바깥이었다. 딸에게도 말했다. 엄마 얘기는 그만하자. 우리도 우리 길을 가자.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엄마는 정말 바보야. 왜 그런 사람을 택했을까? 나는 조용히 답했다. 사람은 자기 선택에 책임져야 해. 엄마도 그 결과를 살아갈 거야. 그러던 어느 날 내가 기다리던 소식이 들려왔다. 인간으로서 기뻐할 수만은 없는 소식이었지만 내 마음은 묘하게 평온했다. 정두현의 어머니가 숨을 거두었다는 연락이었다. 뇌졸중 환자들이 그렇듯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결국 그대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그 소식과 함께 형님이 남긴 말이 떠올랐다. 언젠가 기회가 올 거야. 그 말의 무게를 나는 그제야 이해했다. 며칠간 조용히 시간을 두었다. 상속 절차에는 시간이 필요했고 우리는 그 시간을 기다렸다. 그동안 나는 형님과 상의해 상속 등기가 마무리되는 대로 강제 집행을 걸 수 있게 모든 준비를 마쳐두었다. 서류와 신청서, 집행 절차에 필요한 자료들을 차곡차곡 정리했다. 며칠 뒤 상속 내역이 나왔다.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던 상가 한 칸과 예금 몇 천만 원, 보험금까지 합쳐 총액은 약 1억 원가량이었다. 정두현은 외아들이었고 모든 재산은 그의 이름으로 넘어갔다. 상속 등기는 생각보다 빨리 마무리되었다. 등기가 완료되자 우리는 곧장 강제 집행을 신청했다. 이미 판결로 확보해 둔 위자료 2,500만 원에 대한 집행이었다. 정두현 명의의 상가와 예금 계좌, 보험금까지 모두 압류 신청을 넣었다. 지연이자를 합치면 약 3천만 원 정도였다. 상속 재산으로는 충분히 충당 가능한 액수였다. 압류 통지서가 전달되자 그들의 일상은 흔들렸다. 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식당은 영업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며칠 뒤 나경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상민아, 제발 좀 도와줘. 우리가 잘못했어. 제발 봐줘. 그 목소리에는 예전의 당당함 대신 절박함만이 가득했다. 나는 전화기 너머로 차갑게 말했다. 18년을 배신한 사람이 지금 와서 도움을 구한다고 내가 도와주겠나. 법적으로 정당하게 받은 것이다. 포기할 생각 없다. 그녀는 울먹이며 또 사정했다. 정두현도 전화를 바꿔받았고 형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위자료는 꼭 드리겠습니다. 라며 애원했다. 나는 잠깐 침묵했다. 마음 한켠이 꿈틀거렸지만 그 감정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다. 시간을 주면 재산을 빼돌릴 것이라는 의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미 한 번 속았고 2번 속을 수는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창밖으로 흐르는 빗줄기를 바라보았다. 법원의 도장이 찍힌 종이와 집행관의 서류들이 이제는 차갑게 현실을 말해주고 있었다. 평온은 복수가 아니었다. 그저 오래 묵은 분노가 단단해져 새 삶의 기초가 되어가는 과정일 뿐이었다. 나경은 울먹이며 무릎이라도 꿇은 듯 사정을 늘어놓았다. 정두현은 전화를 바꿔 받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형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니까 정신이 듭니다. 위자료는 꼭 드리겠습니다. 나는 단호하게 끊었다. 시간을 주면 또 재산을 숨기고 도망갈 거다. 이미 한 번 속았다. 사실 나는 그들이 어머니 명의로 재산을 옮겨두었던 걸 이미 알고 있었다. 그래서 시간이라는 말이 그들에게 다시 숨 쉴 틈을 주는 일이라 생각했다. 그 후로 몇 주가 지나자 또 하나의 소식이 들려왔다. 행복식당이 문을 닫았다는 이야기였다. 압류된 상가의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개업한 지 1년도 안 돼 폐업했다는 것이었다. 그동안 새로운 시작, 행복한 하루 같은 문구로 SNS를 채웠던 나경의 계정은 어느새 조용해졌다. 사진도 글도 모두 지워지고 남은 건 예전처럼 무표정한 얼굴 하나뿐이었다. 형님이 내게 말했다. 이제 강제 집행도 거의 끝났어. 3천만 원 정도는 확실히 받을 수 있을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오랫동안 눌러있던 응어리가 천천히 녹아내리는 기분이었다. 억울함이 정리되고 세월이 정돈되는 느낌이었다. 문득 딸아이가 떠올랐다. 엄마가 이렇게 무너졌다는 걸 알면 혹시 마음이 아프지 않을까 싶어 조심스레 물었다. 엄마 때문에 힘들지 않니? 딸은 고개를 저었다.
엄마가 선택한 일이잖아. 난 아빠만 있으면 돼. 엄마는 이제 남이야. 그 말에 가슴이 저렸지만 이상하게도 안심이 됐다. 그만큼 이 아이가 상처를 견디며 자라온 것이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그래도 엄마는 엄마야. 미워하지는 말자. 다만 우리는 우리 길을 가면 된다. 그 말은 딸에게 하는 말이자 나 자신에게 하는 다짐이었다. 며칠 뒤 형님에게서 전화가 왔다. 상가 매각 대금이랑 예금, 보험금에서 총 3,200만 원 회수됐어. 위자료, 이자, 지탱비용까지 다 끝났다. 그 말을 들었을 때 한동안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숨을 내쉬자마자 긴 세월 동안 가슴에 걸려있던 돌덩이가 사라진 듯 했다. 비로소 끝났다. 나경과 정두현은 모든 걸 잃었다. 상가도, 예금도, 식당도. 남은 건 빚뿐이었다. 그들은 작은 원룸으로 옮겨 겨우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나경은 허리 탓에 오래 서 있지 못해 앉아서 하는 일을 전전했고 정두현은 공사장에서 마기를 했다. 하지만 나는 그들에게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았다. 분노도 동정도 그저 담담했다. 그들은 자신이 만든 늪에서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할 뿐이었다. 지금의 나는 평온하다. 아침이면 딸과 함께 밥을 먹고 출근해 묵묵히 일하다가 퇴근하면 건물 관리를 한다. 주말에는 딸과 영화를 한 편 보고 늦은 밤엔 창가에 앉아 조용히 생각에 잠긴다. 거창하진 않지만 고요한 삶이다. 가끔 혼자 있을 때 생각한다. 만약 나경이 그 일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그러나 금세 생각을 지워버린다. 이미 지나간 일이고 돌아올 일도 아니니까. 이제 나는 과거의 사람들을 용서하진 않았지만 그들의 이름에 더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게 진짜 자유라는 걸 이제야 안다. 이제 나는 알았다. 그 일은 불행이 아니라 오래 미뤄진 해방이었다. 거짓의 그림자가 걷히고 나서야 비로소 진짜 삶이 시작된 것이다. 몇 해가 흘렀다. 모든 일이 꿈처럼 멀게 느껴진다. 출근길에 한강다리를 지날 때면 가끔 그 시절의 내가 떠오른다. 모든 걸 잃었다고 믿으며 하루를 버티던 남자. 이제는 그 그림자조차 희미하다. 요즘 나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일상을 산다. 딸아이는 대학생이 되어 서울 외곽 캠퍼스에서 기숙사 생활을 한다. 새벽마다 도시락을 싸주던 그 아이가 이제는 내 걱정을 한다. 아빠, 요즘 피곤해 보여요. 그 말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났다. 이젠 아이가 나를 돌본다. 나는 여전히 시청 도시관리과에서 일한다. 자리도 업무도 예전과 다르지 않다. 하지만 내 마음은 변했다. 예전엔 억울한 일 하나에도 쉽게 흔들렸지만 지금은 바람처럼 흘려보낼 줄 안다. 시간이란 건 결국 사람을 단단하게 만드는 법이다. 퇴근 후엔 한강을 걷는다. 노을이 물든 강 위로 바람이 스쳐 지나갈 때 문득 생각한다. 결국 시간은 모든 걸 제자리로 돌려놓는구나. 그 말이 속에서 되뇌어질 때마다 이상할 만큼 평온해진다. 나경과 정두현의 소식은 더 이상 들려오지 않는다. 누군가 우연히 전해주기를 여전히 원룸에서 어렵게 산다고 했다. 정두현은 마기를 하다 다쳤고 나경은 허리 통증 때문에 병원을 들락거린다고 했다. 예전 같으면 복잡한 감정이 들었겠지만 이젠 그저 오래전 이야기에 불과했다. 그들의 인생이 내 세계와 교차할 일은 더 이상 없다. 미움도 연민도 남지 않았다. 그저 긴 겨울이 지나고 남은 흔적 같은 기억만이 있을 뿐이다. 그날은 주말이었다. 북한산을 오르던 중 산중턱 쉼터에서 한 여자를 처음 만났다. 햇살이 유난히 부드럽던 날이었다. 그녀가 먼저 인사를 건넸다. 오늘은 바람이 참 시원하네요. 짧은 인사였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다. 그녀의 이름은 혜진이었다. 출판사에서 일한다고 했다. 잔잔한 목소리, 또렷한 눈빛, 그리고 낯설지 않은 미소. 산을 오를 때마다 자연스럽게 마주치다 보니 대화가 이어졌다. 어느 날 혜진이 물었다. 혼자 지낸 지 오래됐죠? 나는 잠시 웃으며 답했다. 이젠 익숙해졌어요. 혼자가 편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에 진짜 자기 자신을 만나는 것 같아요. 그 말이 마음속에 오래 남았다. 그 후로 우리는 종종 함께 산을 올랐다. 김밥을 나눠 먹고 내려올 땐 따뜻한 커피를 마셨다. 약속도 이름 붙일 관계도 없었다. 그냥 편했다.
그리고 오랜만에 편안함이란 단어가 낯설지 않게 느껴졌다. 어느 날 혜진이 말했다. 누구나 무너져요. 하지만 다시 서면 돼요. 그게 인생이잖아요. 그 말이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더 묻지 않았고 나도 굳이 설명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오히려 말보다 큰 위로였다. 요즘은 집에 돌아오면 제일 먼저 창문을 연다. 저녁 노을이 벽에 스며들고 따뜻한 커피 향이 천천히 방 안을 채운다. 예전 같았으면 그 고요함이 외로웠겠지만 이제는 다르다. 혼자 있는 시간이 오히려 나를 단단하게 만든다. 딸아이는 대학 생활이 바쁘다. 가끔 주말에만 집에 온다.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다 보면 문득 말한다. 아빠, 요즘 얼굴이 좋아졌어요. 예전보다 훨씬 편해 보여요. 그 말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났다. 그 아이는 이제 나보다 어른스럽다. 아마 나보다 먼저 세상의 무게를 이해했을지도 모른다. 밤이면 일기장을 꺼내 한 줄을 적는다. 용서는 있는 게 아니라 그 무게를 내려놓는 일이다. 그 문장을 쓸 때 손끝이 살짝 떨렸다. 이제는 그 말을 진심으로 이해한다. 미움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건 조용한 평화였다. 나경을 더 이상 미워하지 않는다. 그녀가 남긴 건 상처가 아니라 나를 다시 세운 이유였다. 그녀는 내 과거였고 나는 이제 내 미래를 산다. 그 단순한 사실이 내 마음을 자유롭게 했다. 퇴근길, 한강 위로 저녁 노을이 길게 번진다. 강물에 반사된 빛이 흔들릴 때 문득 생각한다. 이젠 정말 괜찮다. 그 말이 나 자신에게 향할 수 있을 만큼 멀리 왔다고. 가끔은 혜진과 함께 한강변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신다. 그녀는 말이 많지 않다. 그저 하늘을 바라보며 미소 짓는다. 그럴 때면 나도 모르게 입을 연다. 이젠 바람이 차가워도 괜찮아요. 혜진은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그 미소에는 위로와 이해 그리고 다시 시작할 용기가 담겨 있었다. 이제 나는 안다. 인생은 한 번의 배신으로 끝나지 않는다. 진짜 끝은 자신을 포기했을 때 오는 것이다. 나는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서 있었다. 오늘 저녁 창밖에는 봄비가 내린다. 유리창에 맺힌 빗방울이 조용히 흘러내리고 그 소리가 마치 오래된 상처를 어루만지는 듯했다. 커피잔을 손에 쥔 채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이제 괜찮다. 그 말이 내 안에서 잔잔히 번져나갔다. 긴 겨울이 끝나고 내 삶에도 봄이 오고 있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이야기를 읽으며 떠오른 감정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작은 온기나 잊고 지낸 감정 하나라도 담겨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이 이야기는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의 하루에 조용히 스며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하루에도 조용한 평안과 따뜻한 사람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